부인한테 읽으라고 그러고 부인 또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읽으라고 그러고 아까 지역의 그 파라독스는 같이 읽으세요. 근데 옛날 그 선비들은 소리 내서 읽었잖아요. 그게 자기 체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속에 엉덩을 몸을 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좋아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뭐 이게 판을 이거가 하나의 도를 깨우치는 그 수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만 소리 내서 끝까지 읽어보세요. 굉장히 자기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소리 내서. 우리 이석봉 대표님 어디 가셨죠? 제가 강의를 하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강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시끄러워서 못 잡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착각을 했었지.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런 분은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중앙일보 그 경제부 기자, 사회부 기자를 하셨는데 이분이 자원에서 지방으로 발령해달라고. 보통 중앙기자가 지방으로 발령하면 자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자원에서 대전에 오셨어요. 대전에 오셔서 하신 일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를 주로 글을 쓰셨는데 2년 계시다가 본사에서 복귀 명령 내리니까 1년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1년 후에 다시 복귀 명령이 내리니까 사표를 내버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죠. 대덕넷이라고 해서 일단 과학기술을 그 아우르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 새로운 장르의 플랫폼을 까신 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 향부숙을 시작할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고 또 저의 한계를 많이 보완해 주셔서 부수적으로도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석봉 대표님은 항상 우리 향부숙의 그 발기 멤버이기 때문에 항상 고맙고 또 든든한 후원자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석봉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은요, 강연 들어보셨겠지만 너무 열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그 현장의 바탕을 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러한 부분들이 특히 향수처럼 정말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데서부터 이렇게 계속되니까 굉장히 그나마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 들어봤더니 한 1,500분 되신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지방 발신을 하면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마 제가 비슷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아마 그런 주제랑 좀 되지 않을까 좀 느껴지는데요. 여튼 지금 여기 얘기했지만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무슨 패러다임? 맨날 뭐 바뀐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전환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뭐 단순하게 뭐가 돼서 그렇고 뭐가 돼서 그렇고 그렇기보다도요.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쭉 이렇게 본다 치게 되면 뭐 우리 조선 말기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혹시 조선 말기 쪽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흥미 갖고 책 좀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군란이라든가 갑신정변이라든가 청일전쟁이라든가 러일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시기 그 시기 역사를 꼭 보세요. 사실은 그거를 임진왜란부터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또 이 유성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진왜란이 우리들한테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왜 크냐면요.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였어요. 조선이 1492년, 1392년인가요? 1392년. 그러니까 200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은 태평성도에 부사했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7년 동안에 엄청나게 세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한 번만 맞았으면 되는데 그로부터 38년 뒤인가 1636년이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수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7년 동안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완전히 퍼져 있는데 거기에 한 번 또 맞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완전히 예속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군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나라에다 조공 바치고 사람도 바치잖아요. 여자라든가 뭐 이렇게 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거 다 바치잖아요. 우리가 청나라 손아귀에서 풀려나는 게 언제죠? 언제 우리가 청나라 손아귀에서 풀려나게 되죠? 한일합방 전에요. 청일전쟁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1894년대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요, 1636년서부터 1894년 200여 년 동안을 중국 손아귀에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그게 청일전쟁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국이 된 건가요? 일본 손아귀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됐다가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근데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됐어요? 미국의 힘에 의됐어요. 미국의 힘에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나마 미국은 우리한테 간섭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했던 간섭과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런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을 알아야지 지금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로 알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지금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복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한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 사회에서 받을 혜택만 아까 우리 강 교수님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나한테 해줄 것만 요구하지 내가 해야 될 것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 역사를 거쳐가지고 오늘에 왔다는 걸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까지 걸렸으니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후손들한테 뭘 남겨줘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 역사 속에서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의 나를 모르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그 외국의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래된 역사와 축적된 걸로 해가지고 좋은 그런 복지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왜 저 나라랑 이 나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거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근데 내 집안에 돈을 한 푼 모으려고 해도 역사가 있는 건데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되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나는 수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점이 있거든요. 여튼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흐름을 쭉 보고 그랬을 때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조선 말기 이렇게부터 그 식민지 시대를 거쳐가지고 해방이 돼서 오늘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굉장히 큰 계기 중에 하나가 1962년도에 있었습니다. 내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22년이죠. 자, 1962년도에 있으니까 내년이 또 60년이죠.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데 60년이 된 거예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한번 자료 같은 걸 통해서 보셨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이전에 물론 민주당 정부에서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꿈이었어요.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5.16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1차 5개년 계획도 사실은 굉장히 허술했어요. 하지만 여하튼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1962년 1월 13일에 경제개발을 지금부터 합니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울산 공업단지를 기공하는 겁니다. 울산이 그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은 가보게 되면은 현대자동차의 현대중공업의 SK 석유화학 옛날 유공이죠. 그럼 뭐 굉장히 번화한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한 4만 달러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도시였는데 62년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촌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심천이 잘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잘 됐어요. 심천도 한 3만인가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 뭐 한 1,000만 가까운 도시가 됐으니까 굉장히 잘 됐죠. 근데 심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울산이 있었고 포항이 있었습니다. 또 광양 같은 것도 나중에 개발이 됐고요. 여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런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변화, 발전을 해왔습니다. 변모를 했습니다. 그게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60년. 60년의 의미는 뭘까?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잖아요. 그리고 세대로 치게 되면 두 세대예요. 두 세대 정도가 되면 일정한 부분은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60년 되니까 뭔가 좀 축적이 되잖아요. 동시에 뭔가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생깁니다. 왜?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병폐가 생겨요. 거기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지. 그때 그 변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로 그거는 노폐가 늙어가지고 노쇠해져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진짜 적폐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미리 알고 우리가 그걸 대처해 나가고 방책을 세워 나갈 때 이 나라가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는 지방이 주역이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는 아까 양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이 뭘까 이렇게 본다 치면요.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모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모른다. 한국을 지방 어디에서 오셨어요? 서울 종로구에서. 종로구에서 오셨어요? 또 한가운데서 오셨네. 자, 그 지방 어디 가보셨어요? 전라도 쪽은 많이 안 가봤고요. 경상도, 그다음에 강원도, 네. 제주도. 뭐 그렇게 돼요. 주로 이제는 그 관광지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셨겠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사람도요. 음성이 어딘지 몰라요. 음성 혹시 어딘지 아세요? 충북 음성. 그 충북 음성이요. 예. 그게 그러니까는 이천하고 여주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예. 고려 진천 그 사이에 있고 그런데. 그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특히 제가 이때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서울 빼놓고는 그냥 다 지방이에요. 오히려 외국을 많이 알아요. 저희도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근무 희망 지역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참 놀랄 일인데 서울, 중국, 일본 지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픈 현실이에요.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번 일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아직 그냥 표피적으로 조금씩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주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생산 활동을 할 때의 모습들은 못 보고 본 모습을 보고 오면 그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됐다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여튼 그 이제는 지역이 좀 더 그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는데 자 4월 4일에 KBS 시사기획창 보셨죠? 네. 그거 보신 분? 한 번 보지 안 되세요? 그거 꼭 보세요. 그 제가 우리 이경영 선생님한테 저 링크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KBS 그 시사기획창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서 인구를 중심으로 한 그래프입니다. 야, 이 전국 한국의 지도를 보고 인구가 어떻게 돼 있나, 인구 분포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규모를 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수도권이요. 수도권이에요. 자 수도권이 저 분포로 봤을 때는 거의 50%입니다. 근데 실제 면적 분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프로요? 서울이 그 전국 면적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러냐면요. 그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숫자 뭐 내가 알아서 뭐야 나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일단은 걸림돌이 되게 돼요. 서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 이상 이하. 이하. 0.6%입니다. 0.6%예요. 경기도가 10.1%가 그래요. 그리고 인천이 1.1%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튼 저기를 다 합쳐가지고 11.8%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는 가평이나 의정부나 요즘은 의정부도 많이 살지만 가평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사는 지역도 포함시켜가지고 11.8%니까 그러니까 밀집도가 대단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50%의 인구가 사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저거는 우리가 그 일본도 일국 중심이라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긴 하지만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심한 겁니다. 저 지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 이게 헌팅. 어딜까요? 여기 충청북도 아니죠. 충남. 그래, 보령. 보령 왜요? 그 대천해수욕장 모두 축제 가가지고 헌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제목이 뭐냐면 서울촌놈이 보는 한국 지도예요. 자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지방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방 사람이 자기가 서울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얘가 한국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이렇다는 걸 볼 거예요. 얘가 서울하고 서울 근교의 닭갈비는 알고 인천의 공항은 알고 미성도시 뭐 저기 안양이나 뭐는 알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헌팅, 빵집, 이 해운대, 데프리카, 감귤 뭐 이 정도의 국토 지식을 갖고 있더라. 근데 저게 서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 지역 빼놓고는 지방이에요.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들 나라에 대한 스스로의 공간 개념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넓지 않잖아요. 공간 개념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를 우리가 잘 활용할 생각을 할까요? 그냥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인프라든가 이거 되면서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 가요. 서울, 제가 대전 살거든요. 대전하고 서울은요, KTX를 1시간이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저 저녁 때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KTX 타고 가버리면 됩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정체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서울 사람들한테 일종의 촌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지도가 있다는 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50%의 지도, 인구 50%의 지도와 함께 이 지도가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도 여전히 오늘날의 한국의 것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국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이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거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개발 60년인데 60년이면 뭔가 여기에서 한 번은 변화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지방 소멸은 수도권 소멸로 이어지고 공멸한다. 이 진단이 그 요번에 시사계획 창의란 데서 나온 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과 지방은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공존으로서 어떻게 하면 같이 그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런 전환을 찾아야 될 대상이 시점이 됐다는 거죠. 자, 경제개발은 우리가 62년도에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62년도에 아까 우리 그 GNP 얘기하고 그랬는데 1인당 GNP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요? 아, 100달러 써있구나. 100달러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는 3만 달러로 95년도에 우리가 10,000달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가 이제는 2010년도 정도에 2012년 10년 정도에 3만 달러가 됩니다. 굉장히 빨리 우리가 3만 달러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택한 그 생산 방식이 경사형 생산 방식입니다. 경사형 생산 방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경사가 뭐예요? 기울인다는 거죠. 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책 잠깐만 좀 볼게요. 자, 100달러 때는요. 사람도 자원도 다 흩어져 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기울이면은 아래쪽으로 모이겠죠. 자, 이 그 모이면은 그게 어느 쪽으로 기울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방으로 기울였을까요? 중앙으로 기울였어요. 수도권으로 기울였어요. 그러니까는 수도권으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자원을 그 자금 같은 것들을 일단은 수도권에다 집중을 하고 자연히 사람들도 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우리 소위 말하는 구로공단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우리나라가 그 개발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기업으로는 대기업에 이 경사형 생산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00달러에 30,000달러가 됐는데 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서울은 1등국민이고 지방은 2등국민이고 한마디로 한국 사회 내에서의
일종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차별.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차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지방 이게 대전에 산 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서울역을 가잖아요. 서울역에서 택시를 딱 타게 되면은 아저씨가 은근히 촌놈 만나기가.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약간의 이게 소위 말하는 차별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가운데서의 차별. 그것이 이제는 소위 아까 1등급이 2등급이 이런 게 나오고 그랬던 대목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스태피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거는 따로 드릴게요. 요번에 다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강의 자료를 내용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더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요. 그 국가난제라는 걸 갖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가난제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경제, 일자리, 외교, 환경, 인구, 복지, 에너지, 재난안전, 도시개발, 양극화 이래서 한국의 문제라는 걸 갖고 이 사람들이 쭉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가지고 저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저분들께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일단은 나열은 잘하셨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난제가 있다. 그러니까 난제의 뿌리가 되는 게 있다. 그 뿌리를 고쳐야지 그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데 그 뿌리를 안 고치고 그냥 냅두고 있는 가운데서 그 문제만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다 안 풀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요 난제 중에 난제 그게 뭐냐면 이따 말씀 좀 드리면서 요거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출산율과 인구 밀도 상관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출산의 대책이 뭐예요 지금? 네? 인구 증가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을 그 대책으로 그러니까 저출산의 결과물이 인구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을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죠? 결혼 더하기. 네. 그리고 출산하면 돈 더 주기. 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출산율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낮고 지방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대책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도권은 낮고 지방은 높은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저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도 보시면 인구 밀도가 여기는 굉장히 그 낮은 곳입니다. 여기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 그 구로구, 송파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여기 종로구는 없네. 여튼 주로 이제 서울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저기가 낮아요. 출산율이 낮아요. 근데 여기 강진구, 광양시, 산청군, 한평군, 뭐 진도구 이런 데 출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건 뭐냐면 인구 밀도랑 출산율은 그게 그 역관계가 있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 덜 낳고 인구 밀도가 낮으면 더 낳고. 저것도 근데 표피만 본 거예요. 왜 주로 이제 서울 비롯해가지고 대도시 부산도 그렇습니다. 그쪽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왜 낮느냐? M포세대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포기한다고. 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어떤 거요?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내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비싼 거예요. 왜 물가가 비싸겠어요? 사람이 많으면은
자연히 부동산값 올라가게 돼 있고 물가 저기 콩나물값 올라가게 돼 있고 근데 수입은 일정하고 그럼 내 들어오는 돈이 일정한데 나갈 돈이 많아지는 일을 택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해도 출산도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거기 왜 가? 하나는 좋다는 느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있겠고 선택지가 없어서 가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튼 거기를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거길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하나는 폼나는 일자리가 거기 많고 수입 좋은 일자리가 많고 여튼 거기서 다른 일 하다가 이게 다른 회사 나와서 또 다른 데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방에 안 오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폼나 보이는 일자리가 없고 수입 좋은 일자리가 없고 거기서 한번 그 문제 생기게 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자연히 일자리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산율 대책이 결국은 일자리 대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걸로 나가야지 그게 어떤 그 원인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현상만 보고 그냥 애 안 나? 돈 필요해? 돈 더 줄게.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면적 얘기했죠. 11.8%에 89% 그러니까 거의 90%입니다. 쭉 나오고 그러는데 신용카드 사용액 이건 결국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82%대 19%니까 20%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80%가 인구의 50%가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고 돈의 8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방세 6대 4조, 거의 6대 4 정도가 되죠. 1000대 기업수 뭐 그렇게 나오고. 여튼 집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 사망자는 늘어나고 그 출생 숫자 수는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이 지방소멸에 대해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뭐 말씀 많이 안 드리고. 자, 여튼 그동안 우리가 경사형 생산 방식을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를 그걸 특징을 5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앙에 집중에 수도권의 대기업의 제조. 이게 지난 60년간 우리들이 경제개발을 해온 패러다임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앞으로의 60년은 어떻게 가야 돼요? 계속 이 상황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변화가 필요한 변화를 이제 하지 않으면은 지방 소멸은 물론이고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는 일부 식자들 사이에서 나온 진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그대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중앙이라면은 반대말이 지방이에요. 집중의 반대말은 분산. 저 수도권의 반대말은 비수도권. 예. 그리고 대기업의 반대말은 중소기업이고요. 제조의 반대말은 서비스랑 연구개발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어려워요. 지난 60년 동안의 성과가 너무나 좋고 그래서 사실 그 고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성과가 나빴으면 이런 고민 못해요. 우리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성과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잘 된 것 같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를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들 수도권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아까 경사형 생산 방식이란 거에서 키웠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수도권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수도권을 키운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집안의 장남을 키운 거예요. 장남 왜 키워? 장남 대학 보내고,
온갖 뒷바라지 다 해가지고 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워놓은 거예요. 왜 키워요? 시간 챙기라고. 집안은 누구예요? 동생 챙기라고. 그러면 이제는 수도권이 동생도 챙겨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지방은 여전히 손만 벌릴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형에 의존하지 않고 잘 살겠다, 자립하겠다, 이런 의지, 이런 노력,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지금까지의 상황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손만 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가 누구예요? 노력하는 사람을 스스로 돕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손만 벌리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튼 저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근데 그 6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있어가지고 꼭 아셔야 될 분 중에 아셔야 될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이 아까 우리 강현미 교수님이고 또 한 사람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최진석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최진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름 들어보시면 어디 계세요? 어떻게 최진석 교수를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잘은 모르지만 젊은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철학자는 대개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죠. 그냥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양반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사회가 이게 문제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여튼 그 양반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조선 말기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현충원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 계세요?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가끔 가시는 분 계세요? 현충원? 그렇지. 그게 동작동하고 대전에만 있으니까 못 가실 수 있겠다. 근데 정기적으로 가세요? 네, 애들이고. 거기 누구 계세요? 아니요. 안 계신데도? 단풍이 좋아서. 단풍이 그것도 좋아요. 아니 현충원이요 굉장히 좋은 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정말 이렇게 산책도 그러시고 가보세요. 우리가 현충원을 엄숙한 공간으로만 만들면 안 돼요. 굉장히 가가지고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현충원을 가시게 되면 몇 군데를 둘러보세요. 하나는 어디나 있는 게 애국지사묘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애쓰셨던 분들, 그분들 묘역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대개의 경우에는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묘비 하나 세우잖아요. 그분들은 매장을 한 방식이기 때문에 묘비가 있고 그 묘비 밑에 묘비명을 써놨어요. 이게 공간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 묘비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가 지금 힘들다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분들이랑 우리 다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이 갖는 어려움과 우리가 갖는 어려움의 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쟁도 있었고, 그러죠. 그분들은 나라를 뺏겼어요. 우리 나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없는 가운데서 나라를 찾으려고 크게 애를 썼다는 그거 이렇게 묘비명이 적혀 있거든요. 그거 보게 되면은 정말 감사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그분의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여튼 그런 애국지사 묘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유공자 묘역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동작동에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대전 살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현충을 가는데
대전에 현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신 분이 계세요. 송기정 선생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요게 송기정 선생님의 묘비명입니다.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는 묘비를 대직에 이제 그 가족들이 쓰거나 그 주변에서 써요. 누구는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송기정 선생은 그 1936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다음에 그 우승 소식을 듣고 심은이라는 분 아시죠? 작가, 소설가.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 쓴 글을 평생 가슴에 붙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글을 묘비명으로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 조선에 남아요.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 남승용 양군에게 이렇게 해서 쭉 글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거를 참 다 읽고 난 다음에요. 먹먹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지만은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난 역사에 대한 공감과 공유를 해야지 현재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그 뜻을 모을 수가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겼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고막이에요. 1936년이니까 한국에 우리는 지금 이겼다는 소리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곳곳에서 듣죠? BTS도 듣고 그 미나리에서도 듣고 또 체육에서도 듣고 뭐 과학에서도 듣고 많이 듣죠. 근데 저때 저 시대 사람들은 어디서 들었겠어요? 다 졌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뭐 일본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들리는 소리는 아주 암울한 소리뿐이 못 듣는 거예요. 오죽하면 민족 개조론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면은 천지개벽이죠. 그러한 감동을 그분은 거기다 쓰신 거예요. 어디서 썼냐면은 그대들의 첩보를 전하는 호의 뒷등. 여러분 호해라는 거 아시는 분? 호해. 아니죠. 호외. 그러지. 정기 발행하는 신문에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 요즘은 이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소식 전달하는 게 신문이 있었고 신문은 제호가 있잖아요. 그 제호가 그러니까 오늘 발행하는 게 뭐 만호면은 제호 수령 만호 이렇게 그러는데 그 만호 밖에 갑자기 일이 발생해가지고 별도로 찍은 걸 호외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그 신문 한 면, 그 한 면만 이렇게 쓰고 한 면이나 반면만 쓰고 빨리빨리 찍어서 보내야 되니까 뒷면을 빈 채를 놔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호해를 받자마자 그 뒷면이 하얀 면이니까 거기다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나름대로의 감동이 바로 용서천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호의 뒷등에 붓을 달리는 이 손은 형용 못할 감격에 떨린다. 그러면서 이겼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고막은 이게 처음으로 이겼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온 거죠. 이렇게 그 깊은 밤 전생의 방울소리에 터질 듯 찢어져 있던 침울한 어둠 속에 짓눌렸던 고토의 하늘도 올림픽 횃불을 켜는 것처럼 화다닥 발그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쭉 맨 끝에 하는 게 뭐냐면은 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고 전 세계의 인류를 향해서 외치고 싶다.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부를 터이냐.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부를 터이냐. 그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세계적인 일을 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두고 너 이게 우리가 약하다고 그랬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피를 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 뭐야? 아마 이 서로 간의 그 교감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튼 살아온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1936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80년 전 전이 일이잖아요. 80년 더 됐죠. 80년 정도 됐네요. 그 일도 현재의 감동으로 그 느낌을 우리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자, 여튼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나를 볼 때 있어가지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고, 동시에 아까 이제 울산공단 기공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울산공단 기공식에 있는 그 문구도요.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한마디로 공해야 공해.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때의 시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울산 내 제2차 산업의 우렁찬 건설의 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한마디로 소음과 매연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걸 갖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토착외구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저게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깡촌인데 공장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이 생산이 돼 나가서 뭔가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이 우리들한테 큰 희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한 압박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노력과 이런 것들이 뭉쳐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냥 저게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온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러한 결과물들을 누림에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벌리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낮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자요. 혹시 울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울산에 가게 되면은 이게 울산 중공업 그 정문에서 바라본 건데요. 여기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라랑 나를 일체화시켰어요. 그런 생각들과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던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런 걸 갖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전체주의다 또 내지는 그 개인들의 권리를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로서는 저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역삼동에 가면은요 마루 180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역삼동에 있는 그러한 그 팁스타운이라든가 이 스타트업들 활성화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마루 180이라고 있는데 마루 180이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아산문화재단에서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이것저것 해놨는데 거기 똑같은 걸 해놨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정혜정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거는 누구냐면은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캄보디아, 베트남의 말로를 봐라. 나라가 부강해야 기업도 잘 될 수 있다. 나는 항상 나라 걱정하면서 삼성을 경영해왔다. 저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사업보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이병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돈병철이라 가지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대목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애국자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사업보국을 쓴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저 양반이 6.25 때 피란을 못 갔대요. 처음에 그 서울이 점령이 됐을 때 피란을 못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차랑 이것들이 다 징발되고 뺏기고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재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었구나. 나라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사업보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그런 이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해왔고 어떤 그 제1제당이라든가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온 거죠. 이거는 포스코 사과입니다. 끌어라 용광로여 조국 군대와 줄기차게 밀어가는 장엄한 심장, 결여와 승기의 의지름과 통일과 중흥의 원동력 되자. 노가라 생물이여 조국 사람 성장을 다짐하는 뜨거운 동맥, 고도로 닦아낸 기술과 역량 우리의 자랑을 세계에 십자. 포스코 혹시 가보신 분이요? 가보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15년 전에 15년 전이요. 가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끌쳐 갔습니다. 그러셨어. 장황하죠. 네, 지금은 언제 가보셨어요? 아직 포항시에서 왔습니다. 아, 포항시에서 오셨어요? 포항시 제가 다음 주 15일에 포스코를 가가지고 포스텍을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랑 좀 만나는데 우리 저기 그 포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코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뭐 근대화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죠. 근데 제가 그 포항시에 가가지고 느꼈던 아쉬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포스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 말이야 제복 입고 와가지고 자기네들 잘난 척이나 하지 우리한테 뭐 별로 도움될 것도 없고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스코 사람들도 잘못하긴 했지만 포항 시민들도 포스코가 본인들한테 있어가지고 그 자랑이란 것도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실만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아쉽다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포스코라는 회사 그 포항제철이라는 회사가 저 포항제철이 조상들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소위 말하는 식민지 청구권 자금을 일부 전용을 해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잖아요. 포항제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그 우리가 식민지 보상을 받는데 그 청구권 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금의 일부를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썼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투자가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대단한 성공이었죠. 근데 여튼 그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지금도 포스코는 사기업이 됐지만 포스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조상들의 그 피값으로 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사사로운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튼 이렇게 다들 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이분들의 정신이 끊겨버린 거예요.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어지지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저분들 얘기 들으면서 저 꼰대들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저런 역사가 있었구나. 저런 시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후자요. 왜 그럼 전달이 안 됐을까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경제 개발하느라고 저기 그 고생하면서 다닌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애를 보게 되면은 요즘은 애 몇 학년 몇 반인 것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애를 보게 되면 가끔 보니까 얘가 몇 학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제 그 대입 준비해야지. 저 대학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그게 그래 이 정도로 되는 거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그 도대체 키워놓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놔놓고 뭐하냐 이런 비난 같은 걸 듣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정말 죽어라 하고 일하면서 그 애들 저 비용 대갖고 왔는데 얘네들이 대학 들어가지고 딱 접한 건 대학 선배들 얘기였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니 뭐 이런 책들 읽으면서 워낙 애들 그냥 이상한 얘기만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아버지 애비가 이런 얘기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절이 있어왔던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뭔가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일정한 부분을 복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이 양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누구 말인지 아세요? 저기 박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박태준이라는 사람이요. 그 양반이 태어난 게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나오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여튼 학교는 일본에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차별을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때려눕히려고. 차별을 겪었으니까 거기서 꺾인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저기 되갚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와세대 대학을 다니다가 아마 해방이 되면서 왔을 겁니다. 여튼 와가지고 이제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뭐 직업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군인으로 들어가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업인으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기업인으로서 포철이라는 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정치인으로 가죠. 레종 도네르라고 프랑스에서 제일 명예로운 훈장을 이 양반이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인 문구가 뭐냐면요. 나라가 필요할 때는 군인으로, 나라가 먹거리를 마련해야 될 때는 기업인으로, 나라가 지도자를 필요할 때는 정치인으로. 또 이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훈장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식민지 시대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의 심정을 저렇게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짧더라. 근데 내 짧은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니까는 이 조국은 나보다 훨씬 더 길더라. 조국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분 잘 됐나요? 못 됐나요? 잘 됐어요. 개인의 명예라든가 그 사람이 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만 적진 않아요. 근데 부는 없는데 이분이 포철을 민영화시켰잖아요. 근데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졌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잘못한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너무 청빈만 강요해도 안 되잖아요.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 일정한 부분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여튼 그분은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여튼 그분의 모토가 저입니다. 짧은 인생 영원 천국에. 근데 저 말은 정말 누구나 두고두고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이 아닐까. 여튼 저 사람들의 정신이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다 아시겠죠? 1962년대 우리나라 경사형 생산 방식을 택해가지고 이 중앙의 집중의 수도권의 대기업의 제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기도 하고 또 이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그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왔는데 결과가 되게 좋아요. 좋지만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갔다가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마당에 와가지고는 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블랙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모든 게 빨아들여서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사계획 참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시게 되면 저기 될 텐데, 자, 이 서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한 책이 이 책입니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임동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동구이라는 사람이 지리학자예요. 서울대 지리학자인데 저분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저분이 서울을 정의를 내리는데 딱 한마디가 그거예요. 서울은 지속 가능하다. 왜? 서울은 20대의 피를 먹고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20대의 피를 먹고 살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무국도 좋다. 온갖 악조건도 좋다. 서울에 가면은 기회가 있을 걸로 본다. 서울로 간다. 그래서 그 20대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아무리 요즘 이게 최저임금대가 뭐가 되고 뭐가 그랬다 치더라도 어떤 굉장히 낮은 임금의 열악한 주거 조건 속에서 버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힘들어지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되면 이제 서울 변두리를 비껴난대요. 그럼 거기에 새로운 20대가 와요. 그 사람들이 또 누구냐? 지방에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서울 연구한 사람이 얘기입니다. 서울은 지속 가능하다. 20대들이 계속 공급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계속할 것이냐? 지방은 뭐냐? 이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자, 울산의 예를 들어봅시다. 울산 4만 달러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공부 좀 하는 애가 본인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얘가 계속 울산에 남기를 바랄까? 서울로 가기를 바랄까? 어떨까요? 서울로 가기를 바라겠죠. 그렇게 되는 한 이 구조는 지속이 된다. 그럼 대안이 뭐냐? 지역의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울산이 자동차 있죠. 조선이 있죠. 석유화학이 있죠. 다 세계적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연관 산업이 제대로 발전 안 했어요. 왜? 그냥 생산 공장이니까. 자동차 우리 디자인 어디서 해와요? 이태리나 선진국 같은 데서 해오죠. 왜 울산에서 못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울산에 그러한 연관 산업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나눠 서울로 보내고 중앙에 집중해야 되고 또 이 수도권에서 해야 되고 대기업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그 과거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산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걸 키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가 됐다 이 얘기는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고통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걸로 풀이해도 될 겁니다. 왜?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손 내밀면 됐어요. 내가 고민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요, 내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 내미는 거 그만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굉장히 또 성취의 보람도 있지 않을까.
여튼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하고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에는 그 돈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도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런 저출산과 양극화는 그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건 뭐냐면 지방의 발전이에요. 자, 우리들이 그 지식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들은 다 지식인들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인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지식이라고 그러겠어요? 여튼 여러분들이 그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 시대가 어떤 되고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식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내 입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대 우리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상대 입장에서도 보고 그러면서 아 뭐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게 맞다. 이게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데 그 지식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그런 데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가 중요합니다. 존재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내가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럼 서울 살면은 서울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거고요. 지방 살면 지방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은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상대 입장에 서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 또한 정주영 회장의 말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저분이 굉장히 도전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찾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길이 없으면 찾아봐.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 나가도 적극적으로 할 텐데 저 사람 2단계, 3단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양반은 그거를 입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지는 안 해놓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은 모를 텐데 본인이 했으니까 저거 되나 보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처한 아까 얘기했던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토의 불균형 성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전국에서 11.8%, 그러니까 12%, 나머지 그걸 한 90%로 쓰죠. 그러니까 80%로 쓰자고요. 그럼 나머지 90%가 지금 우리가 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안 쓰고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분산해서 살면서 각각 알맞는 먹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저 지방 사는 사람들만의 과제인 것도 아니고 서울 사는 사람들만의 과제인 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 일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근대화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60년대의 시기, 지난 경제개발 60년의 시기는 뭐였냐면요. 이촌 향도였습니다. 이자는 떠날 이자.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근데 앞으로의 시기는 이도 향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하는 얘기는 200만만 떠나도 된다. 수도권 인구에 베이비 부모들로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 200만 정도만 다른 지방으로 가주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서울도 살기 좋고 수도권도 살기 좋고 지방도 살기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국토의 균형 발전은요. 이건 서울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방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 공감대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튼 우리가 국토의 90%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바다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다 어디 있어요? 해안가 있어요. 우리는요? 부산하고 인천 빼놓고는 없어요. 목포는 거의 지금 쇠락해가지고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그 바다를 왜 별로 안 쓸까? 이것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 돼요. 하나는 외구라는 존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다 같은 경우가 활용을 잘하게 되면은 경제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중앙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반란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해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금해가지고 다 이 그 육지 쪽으로만 살게 만든 거예요. 외구도 있는 데다가 그러한 국가적인 그러한 일종의 지시죠. 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입장을 생각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다를 안 쓰게 됐어요. 근데 정작 세계적인 국가는 바다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세대한테 바다 삼면을 제대로 쓰게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과제이면서 동시에 자원이고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봤던 지도 있었잖아요. 서울하고 지방이었죠. 우리 저렇게 좀 바꾸면 안 돼요? 어디는 미술관도 있고 어디는 ICT도 하고 그 5G도 하고 6G도 하고 저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띄우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AI도 하고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 저런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갖고 우리 동네는 뭘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주실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학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과학을 다른 분들한테 과학자들과 다른 기업이나 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이 있는 곳은 다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있는 곳이 주로 어떤 곳이냐면요. 일단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가지고 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연구중심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카이스트랑 같이 있는 지스트가 있어요. 지스트는 광주과학위원이거든요. 그리고 유니스트는 울산에 있는데 울산과학위원이에요. 그 다음에 디지스트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인데 그건 대구 달성에 있어요. 그리고 포스텍도 연구중심대학이에요. 포항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이스트랑 이게 5개가 있습니다. 대전, 대구, 포항, 울산, 광주. 이 5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대학들은요. 정원이 넘쳐요.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은 경쟁률이 어떻다고 그랬죠? 정원이 미달이에요. 9개 국립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8개가 미달이었어요. 근데 연구중심 대학들은 다 10대 1 이상의 경쟁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는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전히 미래가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지역을 개발한다, 지역을 더 발전시킨다, 과학이란 부분들을 염두에 두세요. 어려운데? 어렵죠. 근데 찾으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옆에서 거둘 부분은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요. 앞으로 과학기술 없이 발전 못 시킵니다. 그냥 과학기술 없이 관광만으로 혹시 춘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제가 춘천을 최근에 좀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 2-3번 갔는데요. 가서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경관 참 좋다. 그런데 다 같이 하는 걱정. 뭐 먹고 살지? 춘천 뭐 먹고 살죠? 관광, 닭갈비.
참 그것도 우프전질이죠. 이게요, 경관은 좋은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결국은요, 과학기술이란 부분들을 활용,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지금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철, 그러니까 포항제철이라든가 자동차, 항공, 또 조선 이거 다 있잖아요. 여기에 과학기술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키스트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한국과학기술. 여기가 1966년도에 만든, 우리나라 과학사 잠깐만 5분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을 때 이공계 박사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거의 없을 것이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몇 명 있고 근데 이공계 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100명 정도. 100명, 100명. 10명 있어요, 10명. 10명.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 수가 2,300만 정도 됐습니다. 2,300만에 10명이 이공계 박사였어요. 자,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이공계 박사가 몇 명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 누적이 돼가지고 10만이었어요. 자, 인구가 몇 만이 늘었죠? 2,300만에서 5,500만 정도가 되니까 2배가 늘었어요. 과학자 수는? 과학자의 박사 수는? 10명이 10만 명이 됐으니까 10,000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 머리가 나빠가지고 10명뿐이 못한 거고 지금은 머리가 좋아서 그 10,000배인 10만 명이 됐을까요? 식민지 때는 사람을 안 키웁니다. 박사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독립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키우죠. 일자리도 안 주고. 우리나라가 됐어요. 인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해요. 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똑똑해서 여기 온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 그것도 일부 있다. 근데 너만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국가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키우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당신의 노력만으로 온 게 아니다. 사람들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왔다 그러면 되게 건방져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래서 이렇게 왔구나. 그럼 보다 더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0명이었던 게 10만 명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1966년도에 그 한 200달러 수준 됐나? 150달러 그랬을 거예요. 지금 케냐가 1,500달러인데 케냐에서 지금 연구원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엔에서요. 사람들이 기아를 면했다. 하루에 한 끼 먹는다. 그런 기준이 뭐냐면 하루에 1달러입니다. 그러면 1년 365달러 한 400달러, 300달러 내외. 이러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그냥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기아는 면했다고 그래요. 150달러. 기아를 면했으니까 못 면했습니까? 못 면했어요. 사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먹는 가운데서도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만들게 됐냐? 1965년도에 우리가 월남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고맙다고 야 우리가 뭐 좀 해줄게. 그래서 뭐 해줄까? 그랬더니 뭐 공대 하나 만들어줄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 우리 연구소 만들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야. 150달러뿐이 안 되는 놈들이 무슨 연구소를 만들어? 그러면서 또 떠보느라고 뭐라 그러지? 그래 그러면 니네 벨 연구소 같은 거 줄까 그랬어요. 벨 연구소가 뭐냐면 노벨상 받은 연구소예요. 우리가 또 노했어요. 너 우리 그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살게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해야 돼. 우리 바텔 연구소. 바텔 연구소라는 데가 산업연구소예요. 그 모델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주역이 된 사람이 최영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름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최영섭 박사, 최영섭 전 장관인데 이분이 키스트 초대 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는 인재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인재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을 쫙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자, 조국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노벨상을 타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남아서 연구해 주십시오. 조국은 산업화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명을 모시고 와요. 그거 갖고 제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초 자료를 다 만들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없었으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업인들 같은 경우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는 회자가 되는데 과학자 얘기들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아까 이런 지도 만들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은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옛날에 달려가지고 과학과 관련된 유튜브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식지 보세요. 저희 소식지 저희들이 나중에 저 수장님이랑 말씀드려가지고 이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보세요. 보니까요 과학은 상식이 돼줘야 됩니다. 과학이 과학자라는 이런 특수한 직업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상식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과학을 좀 쉽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들이 과학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 생각이 됐어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됐고 그러는 가운데서 과학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지역을 바꿔나가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 정도는 하시고 그 흐름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과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런 걸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요. 한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적어도 한 지역이 나름대로의 그 하나의 경제권 내지는 자립 생활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교통과 통신과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아무 문제 없죠. 어디에 살든 간에. 그 다음에 통신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교통이 변한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다 거치셨을 테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요. 2000년대 전과 후 건설 방향이 바뀝니다. 2000년대 전에는 어땠냐면요. 남북이었어요. 남북이라 하면 다 서울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목포에서도 서울로 가고 부산에서도 서울로 가고 강릉에서도 서울로 가고 당진에서도 서울로 가고 그게 다 남북도로였어요. 근데 이걸 이미 다 완공을 해놓으니까 더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동서고속도로가 나옵니다. 당진에서 영덕으로 가고 이 익산에서 포항으로 가고 이런 동서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남북고속도로가 만들어지다가요. 이렇게 동서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동서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전국이 바둑판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교통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서울에 있는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여하튼 이런 식의 하드웨어의 변화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역을 충분히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외국이랑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히든 챔피언이라고 아세요? 히든 챔피언. 히든이 뭐야? 숨겨졌다는 거잖아요. 챔피언은 숨겨진 챔피언이야. 드러나지 않는 챔피언이에요. 왜? 자기 상표를 그 인텔 인사이드처럼 인텔이 안에 들어가 있지 밖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인텔이 자기 상표 따로 하려고 인텔 인사이드를 했잖아요. 부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요. 근데 그 히든 챔피언이 독일에 특히 많거든요. 그럼 독일에 어디에 그 히든 챔피언들이 있냐 그러면 여기가 수도예요. 여긴 뭐예요? 다 지방이에요. 우리는 서울의 기업들도 제일 많습니다. 수도권에, 경기도에. 서울이랑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이 없어요. 우리 독일보다도 국토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저기는 선진국들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서울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독일의 유명한 기업들 다 지방에 골고루 전국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서울, 경기, 인천에 86개가 있어요. 나머지 울산에 하나, 부산에 하나, 울산에 3개, 부산에 하나, 경남에 5개, 경북에 2개, 대전에 2개, 광주에 하나. 자, 저런 상황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지적질하는 사람, 평론가. 한 사람은 해결하는 사람. 근데 비율이 어디가 많을까요? 그죠. 평론가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평론가로 사는 게 좋아요? 해결사로 사는 게 좋아요? 해결사가 좋아요. 아까 정정희 대장이 그랬잖아요. 길이 없으면 찾고 찾다가 없으면 만들어라. 그러니까 특히 향부숙에 오신 분들은 해결사라고 부르는데 해결사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몇 번 있어요? 한 번이죠. 이게 한 번뿐이 없는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으면은 또 저기겠지만 한 번뿐이 없으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이야기면은 의미 있게 또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해결사로서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참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갖고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가 50%가 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거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서울에서 그래도 이 토박이에요. 여러분들 토박이 개념이 뭔지 아시죠? 적어도 3대 이상이 그 지역에 살아야지 토박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지 토박인데 그래서 저는 서울 토박이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서울 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와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서울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대로 살아온 사람한테 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제다. 그분이 그게 좀 그렇겠네요. 그걸 참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은 별로 지역 문제에 관심이 없구나.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속물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 문제는 지역에 사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남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대와 협력, 이게 뭘까? 요건 지난 3월 초에요. 강원도에서 열린 겁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 제주도, 부산, 대전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이게 됐냐면요. 보니까 우리가 지역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서로 비슷한 걸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 방안을 다 서울이랑 해결하려고 했다. 중앙이랑 해결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솔루션을 택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협력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봐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3월달에 만났고요. 그때 공통의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쓰레기 문제가 나왔어요. 제주도가 특히 쓰레기로 아주 그냥 제주도에 오신 분 계세요? 원래는 없어요. 네.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로 엄청 걸치고 있대요.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근데 제주도는 그걸 배출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문제를 갖고 있는. 보니까 강원도도 같아요. 강원도도 비슷한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게 지역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쓰레기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전도 부산도 그래 쓰레기 문제 중요해.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쓰레기 문제 한번 잘 처리해보자. 저 과학적으로 한번 잘 풀어보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지역 내에서 잘 풀어본다 치면 이거 글로벌로도 진출 가능하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쓰레기 문제 다 갖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갖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 제대로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제주도에서 보기로 했어요. 여튼 이제는 이런 연대를 해나가야 돼요. 이게 지역 연대 포럼이에요. 지금까지의 우리가 저 해결 방식이 어땠냐면 서울에다 읍수하는 거였어요. 세종 가가지고 읍수하는 거였어. 이거 문제 이거 해결할 예산 주세요. 그래놓고 프로젝트 딱 따놓고 와가지고는 제대로 해놓지 않고 또 이게 다음 거 세워가지고 또 가서 손 벌리고 이런 양태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는 지역끼리 연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리고 과학적으로 풀어보자. 자, 우리가 지역 소멸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도시들이 뭐냐면요. 춘천, 원주, 강릉, 아산, 천안, 공주, 구미, 포항, 경주, 창원, 진주, 통영, 순천, 광양, 여수, 익산, 군산, 전주 저런 데가 뭐냐면요. 중견 도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군구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건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 문제에 있어서의 최일선이 어디냐면 이런 중견 도시들입니다. 그럼 이 중견 도시들을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고 이 도시들이 하나의 중핵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중견 도시들끼리 연합을 해봐라. 기껏 해봤자 10몇 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연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봐라. 그냥 서울에다가 손 내밀고 중앙에다가 손 내밀지 말고 우리끼리 문제 푸는 걸 고민해봐라. 자, 그게 일본에서는 이미 그걸 했더라고요. 히메지라는 곳에서 했더라고요. 이 히메지라는 곳은 그냥 그 히메지가 중핵도시가 돼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흡수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대요. 근데 이것도 저기 아까 그 KBS 프로그램 거기 보면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저것도 일본 사례인데요.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했는데 워케이션이 뭐냐면요. 워크 플러스 버케이션입니다. 일휴가예요. 일휴가. 일하는데 휴가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이제는 사실은요. 굉장히 심각해진 게 뭐냐면요. 아까 중앙집중을 얘기했는데 대기업의 중앙집중보다도 더 심각해진 게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집권이 중앙 집권이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네이버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죠. 카카오 어디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다 어디 있죠? 판교나 양재 여튼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국 걸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제조업이라 그럴 때는 공장이라도 지방에 뒀어요.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디지털이 될수록 중앙 집권하고 집중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본에서 나오는 건데 디지털은 장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장소 구애 안 받아요.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 모이 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외국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의식 속에 서울이 1등이고 지방은 2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다 서울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권으로만. 그 의식을 깨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전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워케이션이라는 것처럼 저거는 뭐냐면은 지방에 제2의 사무실을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지방에 있는 사무실은 어때야 되겠어요? 와이파이라든가 통신이 빵빵해야 돼요. 그 자연 풍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중핵 도시가 춘천이라든가 전주라든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경주라든가 이런 데 될 수 있겠죠. 그런 데에 디지털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카카오에서 사람을 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 52시간 그 내에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기 투어하면서 놀아.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른 데 여행도 해보고. 그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안 갈 사람도 있겠지만 갈 사람도 있겠죠. 여튼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과 도시가 서로 간에 그 활성화 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와 여기 와보니까 좋네 살만하네. 그럼 거기에 이제는 지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런 변화를 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런 워케이션이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집중이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뀌고 있다는 거 있어요. 이제 얘기들을 좀 마무리 짓게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중앙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이 아사지경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는 서울도 수도권도 살기 힘들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지고 이게 잘못된 이게 우리가 좀 이 현상을 바꿔야 되지만 이게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일단 긍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런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결국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도 애국심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만큼 이거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체력을 기르십시오. 지력 이전에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으면요 지력이 안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기적으로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왜? 저기 우리 뒤에 선생님 주로 어떤 운동하세요? 걷기. 최고. 걷기. 걷기도 해보세요. 체격이 좋으실 것 같은데. 걷기 좋아요. 걷기 정말 좋아요. 걷기도 이것도 참 그런데 걷기 학교가 있대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돈이 꽤 많은 분인데 이분이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걷기 학교를 다닌대요. 걷기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3개월이 됐는데 너무나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 걷기를 3편을 방영을 했는데 그게 꽤 괜찮대요.
그래서 지역에 걷기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사람 여러분들의 체력을 먼저 하시고 그런 가운데 지역 사람들의 체력을 높이는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안 돼. 정말 옛날에는 그 말 저 듣기도 싫었거든요. 체력이 국력이다.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저 그때 얘기한 건 다 거짓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예요. 체력이 국력입니다. 정말 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걷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기 저 이렇게 그 추천할 수 있는 운동 중에는 엮기입니다. 엮기도 정말 좋습니다. 엮기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권합니다. 엮기요. 그 저기 제가 나중에 기사 한번 공유할게요. 센 언니라고 있는데 이 엮기 해가지고 사람들 근력이 강화되고 엮기가요 무식한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엮기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장면만 봐서 그렇거든요. 이 무거운 거 듭니까? 근데 저 가벼운 거 들면서 이 근력을 키워나가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튼 그 여러분들 체력을 먼저 우리 영어로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죠. 이게 반대가 아닙니다.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가 아닙니다. 사운드 바디가 먼저입니다.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해지지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순서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걸 좀 하시고 여튼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책 보셨어요? 한국 사람 만들기? 이 책 꼭 보세요. 저 책이요. 그 지금 5권까지 나왔는데 아니 5권이 만들 예정인데 지금까지 3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책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말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그 내용들을 굉장히 쉬우면서도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놨습니다. 저걸 함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 만들기 저 책은 정말 꼭 강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또 분발심을 한번 가져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분발심 갖잖아요. 이 사람이 이 직업이 뭐 같아요? 택시운전사. 택시운전사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하악이라는 곳입니다. 하악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 고향이에요. 하기를 가잖아요. 왜 하기를 갔겠어요? 하기를 제가 갔다 왔어요. 왜 갔겠어요? 저걸 알아야 되니까. 우리 그냥 나쁘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기에 갔더니 이토이로 보면 쫄자예요. 우두머리가 아니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요시다 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는 한국 사정을 얘기 좀 해요.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신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독서라든가 신문 보는 거는 되게 다 그 사람들이 신문 보고 독서 보고 그러니까 저 책 보고 신문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떠왔어요. 그러면 책도 좀 읽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요즘 저 책을 자주는 못 읽는데 그런데 그 어떤 책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책 읽으세요? 그랬더니 레미제라블을 읽는데요. 레미제라블? 나도 그거 다 완독 못했는데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죠.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딱 그 옆에 운전석 옆에서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거 애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용 레미제라블이에요. 그래도 읽는 거랑 안 읽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튼 잘 나가는 나라는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우리나라 택시 기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저분한테 여쭤봤어요. 책 언제 읽으세요?
쉴 때 이쪽으로, 대기할 때 이쪽으로. 우리나라 기사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책 언제 좀 보세요. 책은 언제 봅니까? 쉬기 바쁘지. 피곤해 죽겠는데. 공부해야 돼. 자, 최근에 또 로컬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로컬 에듀라는 책 꼭 보세요. 이 로컬 에듀는요, 이 지역의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교육에 연결시킬 것인가. 저게 완주 사례인데요. 완주가 괜찮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신흥 지역인데 사람들이 중학생이 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애들 키우기 힘든 것 같아. 전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빠져나가니까 동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계속 묶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하자. 그게 로컬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나름대로의 이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한 게 로컬 애들 사례거든요. 저런 걸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지역과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체력과 지력이라고 했잖아요. 운동과 학습입니다. 계속 저런 책들 읽으시면서 아까 한국 사람 만들기도 보시고 저런 로컬 애들도 보고 그러면서 책들을 많이 보시면서 또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우리 향부숙도 보시고 그러시면서 이 계속적으로 학습해 나가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 골목길 잡은 모종일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장님 혹시 이분 모셨나요? 모종일이라는 사람? 나중에 한번 모셔도 이 사람 재밌습니다. 이 도시의 발견이라는 것도 그렇고 천천히 예생,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로컬 브랜딩, 로컬의 미래, 로컬 전성시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제가 좀 빨리 놓고 갈게요. 최근에 카카오의 김범수란 분이죠. 그분이 자기 재산이 10조인데 5조를 기부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책상에 늘 붙어있는 시가 있대요. 그 시가 5조를 기부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가 뭐냐면 이 시예요.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익에서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가 저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인생이 한결 여유로워지겠죠. 각박해지고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더 높은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내가 살았기 전보다도 더 여기가 좋아지면 좋겠다. 아마 향부숙에 오신 분들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부숙 정신이 그렇고 계속 우리 강 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라고 보고 그러는데요. 여튼 지금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와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변화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기회를 갖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정말 급이 다른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는 데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튼 한국의 지나온 역사들을 쭉 보시고 오늘을 이해하시면서 아까 미래를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전국이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결국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서 앞으로 50년, 60년 뒤에는 우리 후손들이 그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거기서 정말 넓은 땅에서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굉장히 유택한 그런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같이 꿈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뭔가 가슴 뭉클하게 느낀 게 없어요? 우리 이석봉 사장님은 지방자치나 지역개발을 전공하는 분도 아니고 그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과학자들의 그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 신문의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근데 오늘 강의하시는 내용은 어느 지역 전문가, 지방자치 전문가보다도 더 상세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미래적이죠.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나 우리나라 과학 정책을 입안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과학 신문의 사장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지역에 관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는 젊으셨을 때, 저하고의 그 만남은 20년부터 정도 제가 우연히 그 지역에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몇 개 신문 기자분들이 지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 식당에서 만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연이. 근데 저분은 모두가 본사에서 핵심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는 기자들이 있지만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고 원해가지고 본사에서 돌아오러 가니까 사표를 냈으면서 지역을 키우겠다고 나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런 분이 대한민국 대표라고 오늘 이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이런 문제는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건가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매달리십시오. 절대로 시간 없다고 뿌리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분이 과학 신문의 그 대표 이사님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장자 모자 철학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실사구시 철학을 하시는 가장 맹렬한 연구자이신 그분하고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담론을 같이 전개하는 맞짱뜨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박수로 오늘 네,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2층 식당 내려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저녁 7시 20분부터 임동철 선생님 오시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이제 수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수료 기념 음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7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